2001년 7월 4일 저녁 9시 15분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의 시신이 두 구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이 동시에 살해를 당한 걸까요? 뭐 엄마, 딸이든 자매든. 가족은 아니었고요. 두 여성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 30대 여성이 이제 집주인이었고요. 20대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을 세를 줘서 두 여성이 같이 살고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날 30대 집주인의 여동생이 언니랑 연락이 안 되니까 두 번이나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신발도 없고 가방도 보이질 않아서 처음에는 외출한 걸로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이 언니가 갈 만한 곳을 전부 가보고 연락을 돌려봐도 언니의 행방이 확인이 안 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랑 다시 언니 집으로 가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가 시신을 발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디에 시신이 있었길래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방이 3개였는데요. 현관 왼쪽 안방에는 집주인이, 그리고 오른쪽 끝방은 세입자가 살던 방이었는데 두 시신 모두 각자의 방, 그것도 침대 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각자 방에 침대 밑에서요? 가다 이렇게 마주친 게 아니라 찾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와. 그 언니가 거기 밑에 그렇게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그 발견 당시에 그 두 피해자 모두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어머. 현장 상황이 있어요? 저렇게 발견됐다고요? 자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혈흔이 뭐 낭자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오른쪽 피해자 주변에 둘러져 있는 게 혹시 침대 프레임이에요? 네, 맞습니다. 왼쪽은 안방에서 발견된 집주인인데요. 매트에 프레임까지 걷어낸 상황이었고요. 오른쪽은 세입자였는데 매트만 드러낸 겁니다. 다리 모양이 똑같네. 근데 신발이 저기 있네요. 아, 그러네. 신발이 있잖아요. 어머. 구두랑 운동화. 가방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피해자들 옆에 각각 베개랑 가방, 신발이 너무나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요. 진짜 이상하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엔 가방 위에 휴대전화와 지갑 같은 소지품들이 올려져 있었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을 텐데 높이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여동생 분이 여러 번 집에 오고도 언니가 외출한 줄로만 안 게 가방이랑 신발이 없어서 그런 거였네요. 뭔가 정교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숨겨뒀다는 거잖아요. 네. 야, 침대 밑에 피해자를 숨긴 사건은 영웅에서 처음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데칼코마니처럼 우연찮게 저렇게 두 구의 시신이 각자 다른 방에 비슷한 자세에 있을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저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면 집안이 살인 현장으로는 안 보였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현장에 임장했을 때는 혈흔도 없었고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 침입훈이나 집안을 뒤진 물색품도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이나 DNA,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을 만큼 현장이 깨끗했었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집에서 둘이나 살해를 당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요. 시신 상태는요? 집주인 여성의 목에 끈으로 조른 듯한 목졸림 자국이 발견됐고요. 손목 양쪽에도 끈으로 묶였던 자국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도 똑같이 목이 졸려 살해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복부랑 골반 바로 쪽인 서해부에 눌린 흔적이 나왔는데 범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다 생긴 걸로 추정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끔찍하다. 너무 끔찍해. 끔찍하다. 서로 비명소리조차 못 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둘을 한 집에서 살해를 한 걸까요? 자,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기 전
7월 3일 새벽 6시 7분과 17분 이렇게 10분 간격 사이로 두 차례에 걸쳐서 집주인 여성의 전화기로 카드사의 비밀번호 조회한 게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이 새벽 1시부터 아래층에서 계속 누군가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이상했었다 이런 진술이었습니다. 그럼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카드 비밀번호를 조회한 거면은 범인이 강도였을까요? 그러면? 그 비밀번호를 알려고 했다면? 그렇지. 피해자들의 시신 옆에 소지품들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갑을 뒤져서 뭔가를 가져간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동생의 말로는 언니의 차키가 없는 것 같다고 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집주인의 차량이 보이질 않아서 범인이 타고 간 걸로 추정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범인이 강도일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면식범에 더 무게를 두고 주변인 중심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침입범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피해자들에게 반항원이 없었던 것도 또 한 이유였습니다. 공격을 당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제압이 됐던 걸로 봤던 겁니다. 야, 면식범. 그러니까 한 명을 공격하다가 2명이라도 누가 한 명 지르면 금방 들통이 날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수사팀도 이제 그 점 때문에 처음엔 범인이 두 사람을 다 아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둘 중 한 명이 살아남으면 자신의 살해 이유가 들통나버릴 사람이라서 두 사람 다 모두 살해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범인이 두 사람을 동시에 아는 사람이다. 근데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인데 딱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명의 유력 용의자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집주인이랑 과거에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자와 결혼을 앞둔 약혼자였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또 있었을까요? 둘 다 범행 추정 시간대에 이 아파트에 드나들었던 겁니다. 세입자의 약혼자는 신고 당일 여자친구와 연락이 안 돼서 집까지 찾아왔다가 아무도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고 했고요. 집주인의 전 남자친구는 새벽에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둘 다 아파트에 갔거나 있었거나. 근데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근데 피해자들을 살해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세입자 약혼자는 더더욱 결혼을 앞두고 설마 그랬을까 싶은데요. 근데 알리바이보다 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세입자 약혼자는 사업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3천만 원을 빌린 데다 최근에 바람까지 피워서 여자친구랑 크게 다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집주인의 전 남자친구도 최근 집주인과 다툰 적이 있었다고 했고요. 갑자기 확 의심이 쏠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 사람을 거짓말 탐지기에 태웁니다. 근데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할 때 아무 질문이나 막 할 것 같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용의자에게 동의를 먼저 구한 후에 기본적인 정보를 묻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범행과 관련된 주요 질문은 보통 10개 안팎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안정환 씨한테 실제 검사처럼 여쭤볼게요. 왜 저죠?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안정환입니까? 네, 안정환입니다. 답은 모두 네, 아니요. 두 가지로만 합니다. 당신은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네,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자, 그럼 당신은 9월 23일에 용감한 형사들 녹화에 온 사실이 있습니까? 오늘이 24일입니다.
아니요. 자, 이렇게 먼저 이름이나 주소, 직업 같은 중립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질문을 던지고 거짓말을 일부러 하세요라고 시켰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 그래프를 삼는 거죠. 평소에 거짓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거짓말 탐지기는 불안 요소가 있을 때만 작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령 정한 씨가 어제 된장찌개를 먹었나, 고기를 먹었나 이런 걸 묻는 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누구랑 먹었느냐 이걸 물었을 때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건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엄청 중요한 거겠네요. 네, 한번 질문에 범죄자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당시 사건의 두 용의자에게 했던 실제 질문들을 저희가 직접 해볼 텐데요. 와. 집주인을 강현숙, 세입자를 김수연으로 부르겠습니다. 사건을 쭉 듣고 혹시 용의자 둘 중에 누가 더 의심이 가던가요? 저는 세입자 약혼자요. 결혼을 앞두고 있기는 했지만 여자친구한테 돈도 빌렸고 크게 싸우고 바람도 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유가 그러면 세입자 김수현 씨의 약혼자 질문지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요? 실제 질문지. 사건 때 야 정말 이런 건 처음이다. 실제로 이 수사관님들이 하시는 거잖아. 아마 수사 관련된 모든 방송 프로에서 이게 실제로 나간 게 오늘 처음일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이게 좀 야, 뒤에, 와, 뒤에 좀 센 것도 있네. 그러면 이경 씨가 약혼자 입장에서 질문에 답을 해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요? 일단 세입자 김소연 씨의 약혼자의 입장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 집에 간 거는 맞는 거고, 근데 일단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거기에 맞춰서. 사건 당일 김수현과 술을 마시고 당신이 다툰 사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살해한 여자 사체를 침대 밑에 유기하였습니까? 아니요. 범행 후 강현숙 소유 맛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알리바이 조작 등 제3자와 공모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건 당일 두 여자를 살해한 범인이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강영숙과 김수현을 살해하였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두 여자를 살해한 후 침대 밑에 숨겨놓았습니까? 아니요. 이해 한번 해주면 안 되냐? 일단은 뭐 이제 아니니까 범인이 당연히 아니라고 걸로 했겠지. 하니까. 이게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직접 이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게끔 빌드업이 딱 돼 있네요. 집주인 전 남자친구한테는 뭐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러면? 그것도 한번 다들 직접 한번 보시죠. 네. 뭐 다를까?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야, 이게 약간 비슷한 듯 다른 것도 있고 순서도 조금 네. 다른 게 있고요. 그러게. 아까는 그 죽였냐는 말을 근데 여기서는 바로 죽인 사람이 당신입니까? 이런 이게 식으로 바로 두 번째 있네요. 청부 얘기가 들어갈 정도로 다르네요. 그 여기다 아파트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최초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라서 자신의 의지로 간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만약 제정신에 자신의 의지로 간 거라면 저 질문을 받고 순간 당황하고 망설이겠죠. 고민을 하고. 실제로 진실을 얘기할 때 망설이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나타나요. 와 신기하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 간격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 한 번의 검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검사할 때마다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 질문들을 그런 오류들을 최소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 검사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범행 정보를 활용한 검사들도 있어요. 용영 시즌 4에서 첫 해에 나왔던 POT 검사라고 기억하시죠? 네네네. 맞아. 범인이 시신 위에 설탕을 뿌렸는데 그때 고춧가루, 밀가루, 설탕 같은 가루 그 사진들 범인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지만 특수부대에서 심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닌 이상 자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서 거짓말 탐지기에 안 걸린 사람은 저는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기는 합니다. 아니 그래서 용의선상에 오른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죽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적인 대답을 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다 진실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범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네. 뭐야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다른 용의자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가 확실했던 겁니다. 며칠 후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진짜 용의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뭐야? 맞습니다. 모자를 쓰고 주위를 조금 두리번두리번하죠. 주변을 살피네요. 아, ATM기예요? 현금 인출기? 어떻게 된 거야? 아 다른 곳에서도 돈 뽑는 또 돈이야? 시신이 발견되기 전 동대문 의류상가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집주인 카드로 두 차례에 걸쳐 380만 원을 인출합니다. 그런데 범인의 얼굴이 용의선상에 오른 두 사람과 다른 게 밝혀지면서 완전히 누명을 벗게 됐고요. 아 거짓말 탐지기가 맞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두 분 다 진실이니까 우리 형님들이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범인으로 몰릴 뻔한 거를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고 벗어나게 해준 거네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 CCTV에 찍힌 진짜 범인은 누구예요 대체? 결국에는 붙잡힐 놈이었던 건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서 사건이 풀렸습니다. 용의자가 뒤바뀐 그 무렵 CCTV에 찍힌 범인의 사진으로 공개수배 전단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수사 중이던 성북서 형사한테 뜬금없이 부천 중부서 형사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부천에서 서울로?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때문에요? 부천 형사가 파출소에 들렀다가 게시판에 붙어있던 성북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공개수배 전단지를 보게 된 건데요. 자신이 쫓고 있던 범인이랑 얼굴이 똑같아서 확인차 성북서로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 설마 부천에서도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네, 당시 부천이 상당히 흉흉했었습니다. 부천에 사는 2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평택의 한 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사본부까지 차려졌고요. 거기다 강도 사건까지 연달아 터져서 비상인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왔던 그 부천 형사가 살인과 연쇄 강도 사건을 모두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 게시판에 있던 공개 수배 사진을 보고 모든 사건의 범인이 한 사람이다 확신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공개수배 그걸 보고 내가 진짜 쫓고 있는 놈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확인해봐야겠다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부천에서 벌어진 연쇄 강도의 살인에 성북까지요. 와. 뭐 때문에 확신하게 된 거죠? 당시 연쇄 강도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 범인의 차량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서 차량을 수배해서 강도범 집으로 갔었는데요. 그때 1차로 수상함을 감지를 한 겁니다.
강도범의 옆집이 바로 평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의 집이었습니다. 에? 이게 말이 돼? 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수상하긴 한데 근데 당시 부천 형사도 확실하게 사건을 연관지을 수가 없었는데 강도범의 집을 털어보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잠깐 파주소에 들렀다가 그 성북구 수배 전단지 속에서 연쇄 강도범의 얼굴을 보고 강도가 살인까지 저지른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잠깐만 그러면 연쇄 강도범이 옆집 여성도 살해하고 서울 성북까지 와서 살인을 또 한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스케일이 이거 엄청 크게 와.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지금. 걷잡을 수 없는데. 와. 맞습니다. 성북구 아파트 사망자 2명과 평택에서 발견된 사망자, 거기다 연쇄 강도 사건 3건까지 모두 동일범으로 밝혀지면서 그때 사건들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야, 이 3명이나 살해하고 연쇄 강도까지. 그래서 성북구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간 거였네요. 전적이 있으니까. 야, 완전 반전이네요. 나중에 차량을 압수수색했더니 운전석 밑에서 시칼이랑 그동안 훔친 돈들도 한가득 나왔는데요. 의류 사업에 실패한 후부터 남의 돈을 강취해서 생활을 유지해왔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럼 그날 성북구 아파트도 돈 훔치러 들어갔던 거예요? 범인의 주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에이, 이런. 그날 차를 끌고 성북구에 사는 친누나를 만나러 가는 길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의비가 없어서 돈을 훔칠 곳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이 없는 이 아파트로 가서 1층부터 집집마다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하필이면 피해자 집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들어갔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냥 들어간 거 아무 집이나 열려 있으면 그 바로 주의비 훔치려고 지금 이렇게 걸어 다녀라. 야, 아. 그 사람 목숨이 아닌 거지 이 사람 정말. 와. 근데 사실 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날 문이 왜 열려 있었냐면 여성 둘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시정장치를 항상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아파서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깜빡 잊고 들어왔던 날이죠. 하필이면 그날. 정말 기가 막혔던 건 안방부터 들어가려 했는데 방문이 잠겨 있더랍니다. 그래서 세입자 방에 먼저 갔는데 잠에서 깬 세입자가 비명을 지르며 격하게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훔칠 물건을 찾다 베란다에 골프채를 보곤 돈이 많을 거라 생각해 베란다 창문으로 기어코 집주인 방까지 들어간 거예요. 어머머. 막 그렇게 베란다로 나갔다 들어간 거야? 골프채 보고. 그래서 자고 있던 집주인의 손발을 묶고 귀금속을 훔쳤는데 자기 얼굴을 봤으니 나중에 신고할까 봐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집에 머물면서 시신을 숨기고 증거를 없애고 또 집주인 휴대전화로 카드 비밀번호까지 확인을 하고 나갔습니다. 아, 무서운 게 그 방문이 잠겨 있으니까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나갔다 들어간 거잖아요, 창문으로. 그러니까. 야, 사람을 죽이고 증거인멸하려면 거기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근데 시신 옆에 가방과 신발을 가지런히 또 두고 시신에 누워있는 모양도 비슷하고 뭔가 범인이 강박이나 뭐 결벽증이나 뭐 그런 게 좀 있다고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성격에 따른 그런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겠죠. 부천 중부에서 이 범인이 체포가 되어서 제가 면담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강박적인 경향성이 높았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박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현장 거실에 재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의아스러웠던 건 이 재떨이에 담배 꽁초는 없는데 담배재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 범인이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몇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인멸했는데 담배 꽁초를 주머니에 넣고 담배재조차도 담배 재떨이를 들고 다니면서 버리고 있었던 거죠. 어머. 이 담배꽁초에 뭐 DNA 나올까봐 이거 담배 피면서 제때 들고 다니면서 이게 털면서 이거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가져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놈이 와. 게다가 나중에 확인된 건 범인이 부천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에 그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범인이 자기 가족들과 외식을 했었다고 합니다. 에? 시신을 싣고 다니면서 가족이랑 외식까지 해요? 정말 이런 사람에 대한 그 1%도 어떠한 뭐 죄의식이 없는 이게 인간이야? 만약에 이때 잡히지 않았다면 범죄 수법이 훨씬 더 진화되어서 정말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연쇄살인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거했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너무 다행이네. 큰일 하셨네요 정말로. 더 많은 피해자가 아, 네. 나타났을 거예요. 더 네, 생겼을 거예요. 맞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